이 약가에서 마진을 남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음식을 사 먹거나 뭐 샀을 때 마진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방약에 대해서는 이 약가에 대한 약국의 마진은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일반 약, 그냥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뭐 감기약이나 뭐 드링크제 이런 것들은 마진이 있죠. 그 약들은 우리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그런 마진이 정해서 팔긴 하지만 이 처방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처방받은 약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약국에서 이제 약을 받으실 때, 저번이랑 약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간혹 이제 약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항상, 본인이, 약국에 지금 올 때마다 이제 몇십만원씩 내가 내고 있는데, 뭐 서비스 하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오해도 좀 풀 겸,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약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약값이라 하면 총 약제비를 얘기합니다. 네, 이 총 약제비의 약 한 30% 정도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가 직접 부담을 하는 금액이죠. 이 나머지 70%는 이제 약국에서 공단에 청구를 함으로써 약국에서 이제 나중에 받는 거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30%, 70% 이런 비율이 적용이 되고요. 물론 종합병원에서 받아온 약값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약 4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증을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서 약을 받으시면 이 40%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은 좀 중증 질환 환자들만 가라 뭐 이런 의미고요. 경증 질환의 환자분들은 일반 의원이나 동네 병원을 가라 뭐 이런 취지로, 경증이라 하면 일반 뭐 고혈압, 당뇨 다 해당이 되는, 만성질환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이건 이제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 물론 1종이나 2종 이런 의료 보호 환자분들은 30% 안 내시죠. 돈을 하나도 안 내시고 약을 받아가시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약제비는 우리가 또 조제료와 그리고 이제 약값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가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약의 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제료, 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그 의약품을 저희가 받아서 보관을 하고 조제를 해서 복약지도까지 해드리는 이 과정에 대한 어떤 행위 수가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함으로써 받는 수가고요. 예, 먼저 약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약가는 약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뭐 몇십 원짜리 약도 있고요. 뭐 몇만 원짜리 약도 있습니다. 약 가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가로 인해서 저희가 마진을 남기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약이면 저희가 만 원에 사서 그 중에 30%인 뭐 한 3천 원 정도는 환자한테 받고 나머지 한 7천 원 정도는 국가에서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약가에서 마진을 남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음식을 사 먹거나 뭐 샀을 때 마진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방약에 대해서는 이 약가에 대한 약국의 마진은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일반 약, 그냥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뭐 감기약이나 뭐 드링크제 이런 것들은 마진이 있죠. 그 약들은 우리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그런 마진이 정해서 팔긴 하지만 이 처방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약국에서의 그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처방약에 대한 마진은 어디서 남기느냐? 바로 이제 조제료에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제료는 기본적으로 며칠치 약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치 약을 받았느냐, 아니면 한 달, 두 달, 뭐 세 달치 약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총 약제비에 해당되는 이 금액은 이 약가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약이 뭐 몇 원짜리, 몇십 원짜리 약을 쓰게 되면 이 총 약제비는, 그러니까 조제료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 약을 받는 데 있어서 저렴한 약으로 조제를 해서 드리면 총 약제비는 적게 될 것이고요. 대신에 약가가 비싼 약을 사용해서 약을 조제하다 보면 이 총 약제비의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조제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총 약제비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 약가라는 거죠, 약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치를 받는데 뭐 몇천 원 정도만 내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치 받으면 또 몇만 원을 내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 약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가라는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국에서 함부로 정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공단에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원 단위까지 뭐 몇백, 몇십, 몇 원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함부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없고
뭐 깎아서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뭐 비아그라나 아니면 뭐 그 비만약들, 소위 우리가 해피품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약들은 금액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약국마다 가실 때마다 금액 차이가 조금씩은 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간혹 이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이 약가가 굉장히 비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알에 몇만 원씩 하는 그런 약들도 있는데, 자, 이런 약들로 몇 달치 약을 받게 되면은 그 금액이 뭐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종합병원 같은 데서 사용하는 약들은 중증 질환이나 또 희귀병에 쓰는 약들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총 약제비가 몇백만 원씩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30% 부담을 해야 된다면은 100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카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를 결제를 하면은 보통 카드 수수료가 2%가 넘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결제를 하면은 2만 원은 떼이고 약국에서 받는 거죠. 9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약가에서는 우리 마진을 남기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조재료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치 두 달치를 받아간다고 치면은 2만 원이 안 됩니다. 조재료가. 카드 수수료도 안 되는 거죠. 약국에서 100만 원을 만약에 환자분들이 결제를 했을 때 그 중에 뭐 몇십만 원을 약국에서 이익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재료에 해당되는 몇천 원 수익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하면 손해죠. 그래서 간혹 이런 고가의 약들을 결제를 할 때 약국에서 이제 그 카드 말고 현금으로 좀 결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카드 결제가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쩔 때 감기약이든 소화제든 무슨 약이든 다 1,000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총 약제비가 10,000원이 안 넘어가면은 일괄적으로 다 1,000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10,00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르신들도 30%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감기약을 받으셨는데 3일치까지는 10,000원이 안 넘었어요. 9,90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10,000원이 안 넘으니까 1,000원을 지불하셨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증상이 계속 안 좋아져서 좀 오래 먹으려고 4일치 약을 받았습니다. 4일치 약을 받으면 여기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12,000원 정도가 나왔다고 치죠. 10,000원이 넘어가죠. 이럴 때는 30% 정도를 부담하셔야 되니까 약 한 4,000원 정도 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인데 1,000원에서 4배 가까이 4,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아무튼 이제 10,000원을 기준으로 넘어갔느냐 그 미치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뭐 약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제 할증이 있죠. 할증. 네, 보통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할증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이전에 와서 처방을 받으면은 뭐 몇백 원이나 뭐 1,000원 이상 조금 더 금액이 붙고요. 6시 이후에 저녁이나 밤에 처방을 받으셔도 금액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받더라도 금액이 좀 올라가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일요일날, 공휴일날 같은 경우는 모든 시간대에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대를 피해 가시면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죠. 부득이하게 낮에 바쁘시니까 아침 일찍이나 또 저녁에 병원을 가서 약을 받게 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바빠서 못 왔는데 조금 금액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좀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데 사실 되게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실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방을 받으셔서 약을 받으실 때 이 약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대략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처방 받으신 약은 전국 어디를 가시나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탈모약, 비만약, 또 뭐 비아그라 같은 그런 약들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느 약국을 가시든 똑같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달라졌다면은 약이 바뀌었는지, 약의 종류가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이제 오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방약 받으시면서 약 깎아달라, 뭐 서비스 좀 달라, 내가 뭐 맨날 이렇게 와서 약을 조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사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 약값이 대략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에 대한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